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14년간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아주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14년 동안이나 자신을 올감했던 족쇄를 단 하루 만에 박살내버린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단 1초도 눈을 뗄 수 없을 테니 채널 고정해주세요. 오늘은 시어머니의 팔순 잔칫날, 우리가 사는 이 대저택 정원에는 20개가 넘는 테이블이 쫙 깔렸습니다. 정자 기둥마다 내걸린 청사초롱은 바람이 불 때마다 하늘하늘 춤을 추고 마당 한편에서는 요리사들이 통돼지 바비큐를 굽고 있었죠. 숯불 위로 기름이 떨어지며 내는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정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시어머니의 친척들이거나 전 남편 회사의 사업 파트너들이었습니다. 다들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구석에 서서 과일 주스 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가죽 클러치 안에 든 대저택 등기 권리증, 사본이 손바닥을 찔러와 조금 아팠습니다. 14년 전 아버지가 제게 선물해 주신 이 저택, 등기부등본에는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시가 6천억 원에 달하는 이 대저택은 오직 저 이서연만의 소유라고요. 모두들 잠시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씨의 부축을 받으며 시어머니가 정원 중앙에 마련된 작은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섰습니다. 손에는 붉은색 마이크를 쥐고 있었죠.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그 안에는 숨길 수 없는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제가 사드린 실크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고 옷고름에는 진주 브로치를 달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늙어서 이런 좋은 옷은 다 소용없다며 손사래를 치시더니 오늘을 위해 한껏 멋을 내신 모양이었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단상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궁금한 마음에 앞으로 몇 걸음 다가섰죠. 분명 잔치는 그냥 식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요? 시어머니 곁에 선아가씨는 제가 예전에 쓰다가 물려준 명품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지 입꼬리가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몰랐죠. 시어머니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 팔순 잔치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늙은이가 별 능력은 없지만 참 복이 많아요. 좋은 아들, 좋은 딸, 그리고 좋은 며느리까지 뒀으니까요. 좋은 며느리라고 말할 때 어머니는 힐끗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과 말투가 어딘지 모르게 이상했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아들 내외와 이 대저택에서 산 지 벌써 14년이 됐습니다. 참 넓고 살기 좋은 곳이죠.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좋은 집을 그냥 둘 수는 없겠더라고요. 제 딸 미나는 아직 결혼도 못해서 번듯한 집 한 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대저택은 제 딸 미나에게 물려주겠습니다. 이제부터 여긴 우리 딸의 집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원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통돼지가 익어가는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였죠. 몇 초의 정적이 흐른 뒤 손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저 저택은 이서연 씨 거 아니었어? 어떻게 시누이한테 줘? 그러게 말이야. 서연 씨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고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런 결정을 해? 그때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 마이크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말씀이 곧 법이에요. 우리가 이 집에서 14년이나 살았으니 당연히 우리 집이 되는 게 맞죠. 우리 오빠도 동의했어요.
그렇죠, 오빠? 아가씨는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옆에 서 있던 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전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죠.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해야지. 난 아무 의견 없어. 서연 씨, 당신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다 한 가족인데 누구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때?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죠. 가죽 클러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안에 든 등기권리증, 사본이 돌덩이처럼 느껴져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가족이라고요? 제가 막 입을 열어 반박하려는 순간 정원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죠. 아버지는 짙은 회색에 맞춤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제 어릴 적 사진을 들고 계셨죠. 배경을 보니 회사 회장실의 전면 유리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잔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손님들은 더욱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이서연 씨 아버지. 해밀그룹 이정훈 회장님 아니야? 재벌 회장님이 갑자기 왜 영상통화를? 방금 시어머니가 한 말을 들으신 건가?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가씨에게 빨리 스크린을 끄라고 손짓했지만 당황한 아가씨는 허둥대기만 할 뿐 화면을 끌 줄 몰랐죠. 아버지는 카메라를 통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죠. 딸아, 저런 사람들과 말 섞을 필요 없다. 박 변호사 지금쯤 문 앞에 도착했을 거다. 당장 이혼 합의서 꺼내서 김민준 그놈한테 서명받아라. 그리고 똑똑히 전해. 오늘 밤으로 KM그룹은 부도 처리될 거라고. 감히 내 딸의 저택을 넘봐? 어림도 없지. 아버지의 말이 끝나자 정원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전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휘청거리다 단상 아래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가씨가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떡해. 진짜 우리 회사 망하게 하려는 건가 봐. 전 남편의 얼굴도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향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다 오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냥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진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딸아, 겁먹지 마라. 아빠가 있으니 아무도 널 못 건드린다. 등기권리증 가져왔지? 꺼내서 저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줘. 이 대저택이 대체 누구 것인지.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클러치에서 등기권리증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소유자 이서연 단독 소유 라고 적힌 글자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높이 쳐들고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이 대저택은 14년 전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증여해 주신 제 개인 재산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적혀 있죠. 오직 저 이서연 개인의 소유라고요. 김민준 씨 가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 집을 아가씨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그럴 권리는 눈곱만큼도 없으십니다. 시어머니는 등기권리증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옆에서 거짓말, 네가 위조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죠. 하객들은 그럴 줄 알았어. 김민준 씨 집안 정말 욕심이 과하네 라며 혀를 찼습니다. 바로 그때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박 변호사님이 서류 가방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이서연 아가씨, 저 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가져왔는데 지금 바로 서명 받을까요? 박 변호사님은 옆 테이블에 서류 가방을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여러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죠. 하얀 종이 위에 찍힌 검은 글자들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그걸 보자마자 달려들어 서류 가방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당신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 우리 오빠랑 새언니는 문제없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저는 등기권리증을 쥔 채로 아가씨를 막아섰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위 공증도장을 스쳤죠. 이 이혼 반드시 해야겠어. 그리고 박 변호사님 물건에 손대지 마.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을 처리하려고 부르신 분이니까. 저에게 밀쳐진 아가씨는 비틀거리다 뒤에 있던 하객과 부딪힐 뻔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것 봐. 나한테 저택도 안 주겠다더니 이제 이혼까지 하려고 해. 가만두면 안 돼. 그제야 정신을 좀 차린 시어머니는 단상 가장자리를 붙잡고 일부러 불쌍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인 거 안다. 하지만 우리도 한 가족 아니니? 이 집에서 우리가 14년을 살았는데 설령 미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민준이 몫은 있어야지. 어떻게 이혼하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내 아빠 시켜서 민준이 회사까지 망하게 하고 말이야. 한 가족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등기권리증의 공증 페이지를 펼쳐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14년 전 저희 아버지가 이 저택을 증여하시면서 받은 공증 서류입니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죠. 본 대저택은 이서연 개인에게만 귀속되며 배우자 및 제3자와는 어떠한 소유권 관계도 없음. 어떠한 개인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당신들이 14년간 여기서 살 수 있었던 건 제가 부부의 정, 고부간의 정을 생각해서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 것을 빼앗을 권리를 드린 게 아니라고요. 하객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맞아. 공증까지 받았으면 당연히 이서연 씨 거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기게 되나? 김민준 씨 집안은 정말 양심도 없네.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집까지 뺏으려고 하다니. 전 남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엄마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잠시 정신이 없으셨던 거야. 그냥 하신 말씀이니 신경 쓰지 마. 우리 집에 가서 차분히 이야기하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죽 클러치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죠. 거기엔 지난 14년간 그들 가족이 쓴 돈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기록이 있는 페이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3월 아가씨가 명품 가방 사는데 1. 0만 원. 제 카드로 긁었죠. 작년 8월 온 가족이 유럽 여행 가는데 2. 0만 원. 그것도 제가 냈고요. 그리고 지난달 어머님이 외삼촌 집 사주신다고 0만 원을 달라셨죠. 제가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이 저택이 당신들 것이 되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셨고요. 이게 당신이 말하는 차분한 대화인가요? 제 말이 끝나자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 전 남편과 아가씨를 가리키며 말했죠. 세상에 계속 이서연 씨 돈으로 생활했던 거네. 너무하다. 남의 돈 쓰면서 집까지 뺏으려고 하다니. 아가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마. 그 돈은 네가 좋아서 준 거잖아. 우리 오빠랑 결혼했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요? 그때 박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다른 문서를 꺼내
전 남편 앞에 내밀었죠. 김민준 씨. 민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은 다른 일방이 임의로 처분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서연 아가씨가 귀하의 가족에게 지원한 돈은 증여에 해당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아가씨의 대저택을 강탈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건 KM그룹의 최근 3년간 세무보고서입니다. 여러 건의 탈세 기록이 발견되었고 그 금액이 10억 원에 달합니다. 지금 당장 이혼에 합의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서류를 즉시 국세청에 제출하겠습니다. 전 남편은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이내 새하얗게 질렸죠. 이럴 리가 없어. 우리 회사 회계는 문제 없었는데 어떻게 탈세 기록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국세청에서 조사하면 알게 되겠죠. 박 변호사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금 이혼에 합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서연 아가씨는 과거의 금전적 지원이나 재산, 강탈 시도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둘째, 합의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즉시 국세청에 탈세 혐의를 신고하고 재산 강탈 미수 혐의로 여러분을 고소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KM그룹은 끝장날 것이고 당신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감옥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민준아, 서명해. 어서. 감옥은 절대 안 된다. 아가씨는 옆에서 말렸죠. 엄마, 안 돼. 서명하면 우리 저택도 회사도 다 잃는 거야. 서명 안 하면 감옥 가게 생겼는데 그럼 어쩌란 말이냐.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쏘아붙이고는 다시 저를 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민준이 서명하게 해다오. 다시는 저택 얘기 꺼내지 않을게. 응?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전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전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펜을 들어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합의서를 받아 확인한 뒤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서연 아가씨, 서류상 문제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합의서에 적힌 서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죠. 14년간의 억울함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옆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상을 붙잡고 선 채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죠. 하객들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합의서와 등기권리증을 클러치에 다시 넣고 박 변호사님께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죠. 오늘부로 이 저택에서 나가주세요. 경호원들이 짐 싸는 걸 도와줄 겁니다. 3일의 시간을 드리죠. 3일 뒤에도 남아있다면 당신들의 물건은 단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14년간의 인내, 이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 겁니다. 그 누구도 다시는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겁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는 박 변호사님을 저택의 서재로 모셨습니다. 이 서재는 아버지가 특별히 설계해 주신 공간이었죠. 벽 한쪽은 원목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위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들과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첩법률 서적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부터 제게 법을 알아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책상 뒤편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가죽 클러치를 꽉 쥐고 있었죠. 안에 든 등기권리증과 지출장부가 묵직하게 느껴졌지만
오히려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서연 아가씨, 김민준 씨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으니 가정법원 쪽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분이면 이혼 신고가 완료될 겁니다. 박 변호사님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류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는 휴대폰 통화 기록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방금 가정법원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순간 서재문이 벌컥 열리며 전 남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에는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함께였죠. 전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진 채 방금 서명한 이혼 합의서를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이혼은 안 돼. 우리 아직 부부 공동재산도 정리 안 했잖아. 이렇게 우리를 내쫓을 수는 없어. 시어머니도 옆에서 울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서연아. 저택이 내 것이라고 해도 우리 민준이가 너랑 14년을 살았는데 위자료는 줘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어디서 살고 뭘 먹고 살란 말이냐. 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잡으려 했고 저는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손이 책상 서랍 안에 CCTV 리모컨에 닿았죠. 작년에 혹시 몰라 설치해둔 것이었는데 지금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는 옳지는 않았지만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라 돈도 많으면서 그깟 위자료가 아까워? 위자료 안 주면 우리도 안 나가. 이 집에서 14년이나 살았으니 우리 목도 있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책장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시선은 제 책상 위에 놓인 등기 권리증에 고정되어 있었죠. 몰래 훔쳐가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저는 CCTV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에 걸린 모니터에 서재의 실시간 영상이 나타났죠.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여기 CCTV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하는 말, 행동 전부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이요? 지난 14년간 당신들 가족이 제 돈으로 제 집에서 살면서 저한테 단 1원 한 푼 준 적 있나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할 돈이 훨씬 많을 텐데요. 제 장부에 똑똑히 기록되어 있으니 위자료를 원하시면 당신들이 저한테 빚진 돈부터 갚으시죠. 저는 클러치에서 지출 장부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총 금액이 적혀 있네요. 지난 14년간 당신들 가족이 저한테 쓴 돈이 총 4억 원입니다. 어머님 금팔찌부터 아가씨 유학비까지 전부 제 돈으로 해결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한테 위자료를 달라고요? 양심이 있으세요? 전 남편은 장부에 적힌 숫자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죠. 그 돈은 네가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어떻게 빚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KM그룹은 아직 건재해. 내가 앞으로 더 많이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갚는다고요? 박 변호사님이 차갑게 비웃으며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김민준 씨, 이걸 먼저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건 KM그룹의 최근 3년간 은행거래 내역과 협력업체 계약서입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군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입 은닉 등의 방법으로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증거들을 국세청에 넘겼습니다. 지금쯤 조사관들이 KM그룹으로 향하고 있을 겁니다. 전 남편은 서류를 집어들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몇 장 넘겨보지도 못하고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죠. 끝났어. 다 끝났어. 전 남편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국세청에 우리 민준이 회사 조사하지 말아 달라고 해줘. 우리 민준이
감옥 가면 우리 집안은 정말 끝이야.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응? 어머니는 정말로 무릎을 꿇으려 했고 저는 박 변호사님께 눈짓해 말게 했습니다. 그런 쇼는 그만하세요. 처음에 제 저택을 뺏으려고 할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나요? 바로 그때 박 변호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온 전화였죠. 전화를 끄는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서연 아가씨, 이혼 신고 처리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지금 이혼 증명서를 가지고 저택 문 앞에 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곧 이혼 증명서가 도착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 여기서 버티시겠다면 국세청 조사관과 경찰을 함께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책상 위 서류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경호원이 붉은 표지의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전 남편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지금 보니 참으로 씁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혼 증명서를 받아들고는 반으로 찢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신 것 챙겨서 당장 꺼져. 3일 뒤에도 이 저택에 있으면 그땐 경찰 부를 줄 알아. 전 남편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증명서를 주워들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도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죠. 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니 14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이서연 아가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KM그룹 문제는 회장님께서 이미 처리해 두셨으니 오늘 밤이면 부도 처리될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아가씨를 괴롭힐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물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꽁꽁 얼었던 마음도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년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딸아, 언제든 아빠가 네 뒤에 있단다. 맞아요. 아버지가 계시고 법이 있는데 이제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팔순잔치가 끝난 지 반나절이 지났지만 저택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요리사들은 바비큐 그릴을 정리하고 직원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치우느라 분주했죠. 자리를 뜨지 않은 몇몇 친척들은 정원에서 방금 있었던 이혼과 탈세 소동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사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화장대에 가죽 클러치를 내려놓는 순간 복도에서 경호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방문 앞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문을 따려는 것 같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틀림없이 아가씨일 겁니다. 아까 서재에서도 계속 제 등기권리증을 훔쳐보더니 결국 일을 저지르는군요. 분명 서류를 훔쳐서 몰래 명의를 이전하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급히 서랍에서 예비 열쇠를 꺼내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기도 전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아가씨는 검은색 파일 폴더를 품에 안고 복도 끝으로 황급히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 폴더에는 대저택 등기 서류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어제 서류를 정리하다가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는데 그걸 찾아낸 모양입니다. 저 여자 잡아. 절대 놓치지 마. 제가 소리치자 계단 입구를 지키던 경호원 2명이 즉시 달려가 아가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가씨는 아래층으로 도망치려다 경호원에게 팔을 붙잡혔고 품에 안고 있던 파일 폴더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이건 와. 이건 내 거야. 너희가 뭔데 날 막아. 아가씨는 발버둥치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재빨리 서류를 주어 제게 건넸습니다. 파일을 확인해 보니 저택의 등기권리증 원본, 토지 사용증, 그리고 아버지의 증여 계약서까지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이었죠. 내 거라고? 이 서류들 어디에도 내 이름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내 거야? 남의 방문을 따고 들어와 서류를 훔치는 건 절도죄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 경찰이라는 말에 아가씨는 금세 겁을 먹고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기 시작했죠. 내가 훔친 거 아니야. 네가 내 방에 뒀잖아. 난 그냥 보관해 주려고 한 것뿐이야. 네가 뭔데 날 신고해. 아버지가 재벌이면 다야?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 그녀는 울면서 바닥을 손으로 치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 팔순잔치에서 명품 가방을 메고 의기양양해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아래층에서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있는 걸 보니 짐을 싸서 나가려던 참이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아가씨를 보고는 제게 달려와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미나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그냥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다오. 우리 당장 나갈게. 다시는 네 눈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어리다고요? 32이 어린 나이입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휴대폰을 꺼내 그들 앞에서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누가 제 방문을 따고 들어와서 집 문서를 훔쳐가려다 붙잡혔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주소는. 전 남편이 다급하게 달려와 제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이서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꼭 경찰까지 불러야겠어? 미나는 그냥 궁금해서 서류를 한번 보려고 한 것뿐이야. 진짜 훔치려던 게 아니라고. 궁금해서 남의 방문을 따고 서류를 훔친다고요? 경찰관님, 빨리 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뺏고 신고를 막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로 신고하는 것을 본 아가씨는 더 크게 울며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꼼짝없이 제압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아이고, 이게 무슨 망신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더 이상 저를 말리지는 못했죠.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들어와 바닥에 주저앉은 아가씨와 제 손에 들린 서류, 그리고 부서진 문고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누가 신고하셨습니까? 무슨 일이죠? 저는 서류를 경찰에게 건네고 부서진 문고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저 여자는 제 전 시누이인데 방금 제 방문을 따고 들어와서 저택 등기 서류를 훔쳐 명의를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제 경호원들이 현장에서 붙잡았고요. 여기 부서진 문고리와 CCTV 영상이 증거입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는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문 따고 서류 훔친 거 맞습니까? 아가씨는 여전히 발뺌하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 여자가 시켜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CCTV에 당신이 문 따고 서류 훔치는 장면이 다 찍혔는데 아직도 거짓말입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당신의 행위는 절도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다행히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구류는 면하겠지만 경찰서에 가서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짓을 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말에 아가씨는 울음도 뚝 그치고 겁에 질린 얼굴로 얌전히 일어나 경찰을 따라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라가려 하자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가족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가서 조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아가씨의 뒷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고는 전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어서 여기서 나가자. 더 있다가는 무슨 일이 더 생길지 모르겠다. 저는 경호원에게 등기 서류를 서재 금고에 잘 보관하라고 지시하고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며칠간 저 사람들 잘 감시하세요.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완전히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제 것을 빼앗으려 할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씻고 서재로 가자마자 휴대폰이 2번 울렸죠.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주식 시세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사진을 열어보니 녹색 선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KM그룹 10%라고 적혀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오늘 밤으로 KM그룹을 부도 처리하겠다는 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주식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의 숫자들이 정신없이 바뀌고 있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23, 600권이었던 KM그룹의 주가는 오늘 개장하자마자 20일 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0원 넘게 더 하락해 지금은 19, 500원에 머물러 있었죠. 하루 만에 10%가 넘게 폭락한 겁니다. 아래 댓글창은 주주들의 아우성으로 가득했습니다. KM그룹 이제 망하는 건가? 갑자기 왜 이렇게 떨어져? 주요 협력업체들이 다 계약 해지했다던데 자금줄이 막혔나 봐. 빨리 팔아. 더 떨어지기 전에. 한참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가벼워 보이셨죠. 딸아, KM그룹 상황 봤지? 내 소유의 투자사 3곳에서 오늘 아침 9시 개장하자마자 보유하고 있던 KM그룹 주식일 200만 주를 전부 팔아치웠다. 주가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지. 그리고 해밀그룹과 거래하던 주요 협력업체들한테도 KM그룹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우리 덕분에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 갚을 때도 됐지.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KM그룹은 지금 어떤가요? 정말 자금줄이 막혔나요? 막히다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알아봤는데 KM그룹 계좌에 남은 돈이 50억 원도 채 안 된다더구나. 그런데 협력업체에 갚아야 할 물품 대금만 800억 원이야. 직원들 월급도 주기 힘들걸. 아까 국세청에 있는 지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미 KM그룹에 세무조사 들어갔다고 하더라. 탈세 혐의까지 밝혀지면 김민준 그놈이 감옥에 가지 않더라도 KM그룹은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아버지와의 통화를 마치고 컴퓨터를 끄려는데 다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 시어머니라고 뜨는 발신자 정보.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서연아, 제발, 네 아버지 좀 말려다오.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쉬어 있었죠. KM그룹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 주가는 폭락하고 협력업체들은 다 계약을 해지했대. 민준이는 회사에서 사람들과 싸우다 손찌검까지 할 뻔했다더라. 이러다 우리 집안 정말 길바닥에 나은 게 생겼어. 우리 14년이나 함께한 정을 생각해서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정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키보드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팔순잔치에서 이 저택을 따님에게 주겠다고 선언하실 때는 저와의 정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따님이 제 방문을 따고 등기 서류를 훔치려 했을 때는요? 이제 KM그룹이 망하게 생기니 그제야 정이 생각나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택은 이제 필요 없어. 민준이도 너랑 이혼했고 다시는 널 귀찮게 하지 않을게. 제발 내 아버지가 KM그룹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게 해줘. 민준이가 회사를 잃으면 우리 식구는 뭘 먹고 살란 말이냐. 뭘 먹고 살지는 당신들 사정이죠.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고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KM그룹이 이 지경이 된 건 저희 아버지가 망하게 해서가 아니에요. 당신들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탈세로 돈을 벌고 남의 인맥으로 회사를 유지했으니 언젠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야죠. 정말 아들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국세청에 가서 자수하라고 설득하세요. 어쩌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수라고? 그럼 우리 민준이가 감옥에 가잖아? 그건 절대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이서연, 너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재벌 회장인데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냥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럼 지난 14년간 제가 당한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주죠? 그동안 그들이 제 돈을 쓰고 제 집에 얹혀 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이 떠오르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당신들을 도울 생각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전화하면 바로 차단할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고 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마자 집사님이 아침 식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방금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민준 씨의 차가 저택 밖에 서 있다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오려다 제지당했다고 하네요. 기다리라고 하세요.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의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함부로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제 그는 KM그룹 대표가 아니라 파산 직전의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제 저택에 들어올 자격 없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았습니다. KM그룹의 주가는 조금 더 떨어져 19, 300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KM그룹 공장이 가동을 멈췄고 직원들이 회사 앞에서 밀린 임금을 달라며 시위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올린 현장 사진에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밀린 임금 지급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KM그룹 사옥 앞에 모여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가죽 클러치 안에 든 등기 권리증을 만져보았죠. 지난 14년 저는 결혼을 위해 참고 소위 정이라는 것 때문에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그들의 끝없는 욕심뿐이었죠. 이제 됐습니다. KM그룹은 망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오롯이 저의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오후 3시쯤 집사님이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문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전 사모님께서 친척들을 데리고 오셨는데 저택 문을 막고 아무도 드나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가씨가 배은망덕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올 것이 왔군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를 압박하려는 속셈이겠죠. 저는 가죽 클러치를 챙겼습니다. 안에는 14년간 기록한 지출 장부와 지난번 경찰 신고 접수증이 들어있었죠. 가서 한번 보죠. 저택 문으로 다가가자 시어머니의 악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 배은망덕한 며느리 좀 보세요. 우리 민준이가 14년이나 함께 살아줬고 우리도 이 집에서 14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 아비 시켜서
아들 회사까지 망하게 했어요. 우리 식구 마지막 살길까지 막으려고 한다고요. 문 앞에는 20명 가까운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 남편의 외삼촌, 고모, 그리고 아가씨의 친구들까지 있었죠. 누군가는 이서연은 무정하다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아무리 그래도 14년이나 한솥밥 먹은 식구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재벌 딸은 다르긴 다르네. 눈에 돈밖에 안 보이나 봐. 아가씨는 시어머니 옆에서 제가 물려준 그 명품 가방을 메고 확성기를 든 채 소리쳤습니다. 이서연, 우리를 내쫓을 배짱은 있으면서 나와서 얼굴 볼 배짱은 없냐. 숨어 있지 말고 당장 나와. 저는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 뒤를 따라 양옆으로 나란히 섰죠. 친척들은 순간 조용해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음을 그치고 제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죠. 이서연, 드디어 나왔구나. 솔직히 말해. 네가 일부러 네 아빠 시켜서 민준이 회사 망하게 한 거지? 일부러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지? 제가 내쫓는다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가죽 클러치에서 지출 장부를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제가 14년간 쓴 가계부입니다. 여기 분명히 적혀 있죠. 지난 14년간 이 가족이 저한테 쓴 돈이 총 4억 원입니다. 작년 5월 외삼촌 집 사는데 0만 원을 달라고 해서 제가 거절했더니 여기저기 제 험담을 하고 다니셨죠. 작년 8월 온 가족이 유럽 여행 가는데 0만 원, 항공권, 호텔, 쇼핑까지 전부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따님, 제 전 시누이는 작년에 명품 가방 3개 사는데 500만 원을 썼죠. 그것도 제 돈이었고요. 이 돈들 단 한 번이라도 갚은 적 있으신가요? 친척들이 장부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장부에 적힌 숫자를 보고는 혀를 내둘렀죠.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썼다고? 이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머리처럼 붙어서 산 거네. 아까는 이서연 씨가 배은망덕하다고 하더니 내가 보기엔 저 집안이 더 양심 없구먼.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말을 가로챘죠. 그 돈은 서연이가 좋아서 준 거야. 우리가 달라고 한 적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 집에서 14년이나 살면서 청소해주고 밥해줬는데 그건 공이 아니란 말이냐. 그 정도 돈은 쓸 수도 있지. 청소랑 밥이요? 저는 클러치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택의 가사도우미와 요리사의 급여 명세서였죠.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이 저택에는 전문 가사도우미와 요리사가 있습니다. 월급은 당연히 제가 지급하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14년이면 16억이 넘는 돈입니다. 당신들이 언제 저를 위해 청소를 하고 밥을 했습니까? 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면서 제 저택까지 뺏으려 했던 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인가요? 아가씨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옆에 있던 외삼촌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외삼촌, 우리 좀 도와줘. 이서연이 다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외삼촌은 뒤로 한 발짝 물러서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나야, 이건 내가 도와줄 수가 없구나. 방금 서연이가 한 말 다 사실이잖니. 내 엄마가 전에 나한테 0만 원 빌려달라고 하면서 서연이가 갚아줄 거라고 했는데 이제 보니 그 돈이 서연이 개인 돈이었구나. 난 너희랑 같이 망신당하기 싫다. 외삼촌은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떴죠. 누군가는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오지도 않았어. 창피해 죽겠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김민준 씨 집안 정말 욕심이 과하네. 남의 집에 얹혀 살고
남의 돈 쓰면서 집까지 뺏으려고 하다니 망해도 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문 앞에는 시어머니와 아가씨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가씨가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이제는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죠. 저는 장부와 급여 명세서를 클러치에 다시 넣고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3일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짐을 빼지 않으셨다면 경찰을 불러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그때는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이 문을 닫았죠. 문틈으로 보니 시어머니는 길가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아가씨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끝없는 욕심은 결국 파멸을 부를 뿐입니다. 서재로 돌아와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소란을 피웠지만 제가 잘 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곧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잘했다, 딸아. 그렇게 해야지. 다시는 널 얕보지 못하게. KM그룹 거는 내가 마무리 지어놨다. 내일이면 파산 신청 들어갈 거야. 이제 그들이 제기할 일은 없을 거다.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의자에 기대어 창밖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14년간의 억울함과 인내가 이 순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더 이상 정 때문에 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저답게 살아갈 것이고 제 힘으로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른 여성들을 도울 겁니다. KM그룹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 집사님은 제게 전시대기 쑥대밭이 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얻어놓은 작은 원룸에 틀어박혀 매일 술만 마시고 시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할 뿐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가씨만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재기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 저와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저택 경비원에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 시누이가 저택 문 앞을 서성거리며 제게 돈을 빌리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자 내가 돈 벌어서 이 저택 꼭 다시 살 거야 라고 소리치며 갔다고 했죠. 저는 그때 서재에서 여성 창업지원센터의 계획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실소가 터졌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주제에 아직도 제 저택을 탐내다니요. 또 3일이 지났을 때 저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관할 경찰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경찰관이 말했죠. 이서연 씨 되십니까? 전 시누이 되시는 김민아 씨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구류되어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한번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제기를 노리던 그녀가 결국 사기꾼에게 속아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경호원들과 함께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복도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전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예전에 저택에서 실크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제 손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우리 미나 좀 구해줘. 걔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사기꾼한테 속은 거라고. 저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경찰관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은 제게 조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민아 씨가 집에 남아있던 5천만 원을 몰래 훔쳐
SNS에서 알게 된 투자 전문가라는 사람을 통해 소위 단기 고수익 프로젝트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송금하자마자 상대방은 그녀를 차단해버렸고 사기당한 것을 깨달은 그녀가 다른 투자자들을 모아 돈을 되찾으려 했지만 조사 결과 그 프로젝트 자체가 200억 원 규모의 불법 다단계 사기였음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죠. 그녀 역시 피해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조서 내용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은 아마 시어머니가 몰래 숨겨둔 노후 자금이었을 겁니다. 그걸 딸이 훔쳐서 사기당해 날려버린 것이죠. 경찰관은 말을 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닿았고 현재 사기꾼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미나 씨도 피해자이긴 하지만 불법 다단계에 가담했고 다른 2명을 끌어들인 혐의가 있어 15일간 구류 조치 후 벌금 2천만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무릎을 꿇었죠.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다. 미나 시켜서 내 저택 뺏으려고 했던 것도 민준이랑 이혼하게 만든 것도 다 내 잘못이야. 이제 미나는 감옥에 가게 생겼고 민준이는 매일 술만 마시고 우리 집안은 정말 끝났어. 제발 벌금 좀 내줘서 우리 미나 좀 꺼내주면 안 되겠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저는 무릎 꿇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조금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예전에 전 시누이가 저택문 앞에서 이 저택을 다시 사겠다고 소리치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님은 아직도 제 저택을 뺏을 궁리만 하고 있는데 제가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불법 다단계에 빠진 건 본인이 어리석어서이고 당신 돈을 훔친 건 본인이 탐욕스러워서입니다. 모두 스스로 선택한 길이죠. 저와는 상관없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CCTV 영상을 보고는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내가 죄인이야. 다 내가 죄인이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갑자기 눈을 감더니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경호원에게 그녀를 부축하게 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쇼크로 기절한 것 같다며 서둘러 구급차를 불렀죠. 구급차가 전 시어머니를 싣고 떠난 뒤 경찰관은 제게 말했습니다. 김미나 씨의 벌금을 낼 사람이 없으면 개인 재산에서 압류하게 됩니다. 재산이 없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벌금을 대납할 생각은 없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니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메시지를 보냈죠. 전 시누이는 구속되었고 시어머니는 쓰러졌다고요. 아버지는 곧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딸아, 신경 쓰지 마라. 다 그들이 받아야 할 죗값이다. 너는 네 창업지원센터 일에만 집중하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하고. 아버지의 메시지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14년 저는 소위 결혼과 정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랫동안 제 자신을 억눌러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과거를 내려놓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시누이가 구속되고 시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제 탓이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그들을 오늘의 파국으로 이끈 것뿐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와 저는 다시 창업지원센터의 계획도를 펼쳤습니다. 저택 서편의 작은 건물 3동을 그림 위에 표시했죠. 한 동은 수공예 공방, 한 동은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다른 한 동은 회의실로요. 도면 위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이곳이 활기차게 변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었던 여성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웃음 짓는 모습을요. 저는 저택 서편의 작은 건물 앞에 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공방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비원이 저를 불렀죠. 아가씨, 문 앞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들고 있던 줄자가 멈칫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죠. 낯짝도 두껍군요. KM그룹이 파산한 지 보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찾아오다니요. 저는 디자이너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자를 지나자 대문 밖에 서 있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색이 바랜 회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투명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시든 장미 3송이가 들어있었죠. 꽃잎에는 흙까지 묻어 있는 걸 보니 길가 꽃집에서 산싸구려 꽃이 분명했습니다. 예전에 맞춤 정장을 입고 한정판 시계를 차던 모습과 비교하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죠. 서연아,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꽃을 내밀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왔는데 드디어 만났네. 이거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네가 예전에 이 색깔 제일 좋아했잖아. 기억나? 저는 꽃을 받지 않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용건만 간단히 해요. 당신이랑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도 했죠. 전 남편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꿋꿋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예전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어머니 말만 듣고 너랑 이혼하다니.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너였다는 걸.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다시는 너 속상하게 안 할게. 잘한다고? 저는 클러치에서 밀봉된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 안에 든 것부터 보고 나한테 잘한다는 말을 다시 해보시죠. 봉투 안에는 2년 전 제가 모아두었던 그의 외도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비서와의 메신저 대화 캡처, 호텔 앞에서 껴안고 있는 사진 등 총 10장이 넘는 선명한 증거들이었죠. 전 남편은 쭈그려 앉아 봉투를 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두어 장 넘겨보더니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이내 새하얗게 그리고 검붉게 변했습니다. 이건 다 오해야. 전 남편은 황급히 봉투를 구겨주며 숨기려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날 유혹한 거야.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사이야. 서연아, 제발 날 믿어줘.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어. 잠시 정신이 나갔었다고? 저는 그가 들고 있는 시든 장미를 가리키며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여자랑 호텔방 잡았을 때는 정신이 나가지 않았나 보죠. 내가 준 돈으로 500만 원짜리 목걸이 사줄 때는요. 이제 KM그룹은 파산했고 당신은 에어컨도 없는 원룸에 살게 되니 그제야 내가 생각났나 보네요. 진작에 뭘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세상에, 바람 피운 주제에 얹혀 살기까지 한 거였어? 파산하니까 다시 합치자고? 정말 뻔뻔하다. 전 남편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장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꽃잎이 바닥으로 우수수 떨어졌죠. 그는 갑자기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 마음이 얼마나 착한지 내가 알잖아. 내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시니까 KM그룹 다시 일으킬 수 있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네가 도와주기만 하면 내가 뭐든지 다 할게. 다시는 너한테 대들지 않을게. 저는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이 저택을 아가씨에게 넘기라고 저를 협박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을까요? 저는 뒤로 두 걸음 물러서며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끌어내세요. 앞으로 또 저택문 앞에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요. 경비원 2명이 즉시 다가와 전 남편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전 남편은 발버둥치며 외쳤죠. 서연아,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우리 그래도 부부였잖아. 경비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길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의 신발 한 짝이 벗겨지고 손에 든 장미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처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어서 가요. 여기서 더 망신당하지 말고. 전 남편은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며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되자 디자이너가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저런 사람 때문에 기분 상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나지 않아요. 그냥 우스울 뿐이에요. 예전에는 늘 참고 희생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런 사람에게는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요. 저는 손에 들린 설계도면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공방의 선반과 작업대가 그려져 있었죠.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전 남편과 얽히는 것보다 제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른 자매들이 제가 만든 이 창업지원센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치 없는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평 건물로 돌아가 디자이너와 다시 인테리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의 소동은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죠. 정자를 타고 들어온 햇살이 설계도면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문득 과거에 끔찍했던 일들이 마치 바닥에 떨어진 시든 장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작에 쓰레기통에 버려졌어야 할 것들이었죠. 저의 미래는 이 설계 도면처럼 명확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저택 서편의 수공예 공방에서 작업자들과 선반의 규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이서연 아가씨, KM그룹이 정식으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지 3일째입니다. 오늘 오전에 1차 자산 경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옥과 공장 3동이 모두 매각되었는데 시세보다 300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매입자는 회장님 소유의 해밀 부동산입니다. 들고 있던 줄자가 멈칫했습니다. 손가락이 원목 선반의 결을 스쳤죠. 이 선반은 공방의 자매들이 작품을 올려둘 곳이었습니다. 매끄럽고 따뜻하게 마감된 이 선반은 차가운 유리 벽으로 된 KM그룹 사옥보다 훨씬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상황 지켜봐 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멀리 보이는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의 조감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죠. 그저 오래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 이제야 마무리된 느낌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디자이너가 다가와 물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KM그룹 쪽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경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던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계산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허울뿐인 영광이 어떤 끝을 맞이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아 KM그룹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길에는 예전 KM그룹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죠. 작업복 차림에 종이 상자를 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길가에서 두 직원이 나누는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예전엔 김 대표가 그렇게 대단해 보였는데 회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리 3달치 월급도 아직 못 받았는데. 그러게 말이야. 김민준 그 사람. 지금은 원룸에 살면서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더라. 우리 월급도 받기 힘들겠지. 저는 사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아도 문 앞에 걸린 파산자산 경매 현수막이 선명하게 보였죠. 붉은 바탕에 흰 글씨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구경 나온 시민들, 그리고 헐값에 무언가를 건지려는 작은 회사 사장들까지. 예전에 고급 차들이 즐비하고 직원들이 정장을 입고 드나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소란스러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김민준 왔다 라고 소리쳤죠. 소리가 난 쪽을 보니 정말로 전 남편이 버스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에 헝클어진 머리,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든 채 그는 사람들 뒤에 서서 사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았습니다. 제 차를 발견하자 그의 눈이 번쩍 뜨였죠. 그는 사람들을 헤치며 이쪽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그는 차 옆으로 달려와 창문을 붙잡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껴 있었죠. 방금 들었는데 우리 회사 사옥을 산 게 네 아버지 회사라며? 제발 네 아버지한테 사옥 좀 돌려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내가 정말 잘 경영해서 앞으로 버는 돈은 다 너한테 줄게. 다시는 너랑 싸우지도 않을게. 우리 회사라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운전대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김민준 씨, 착각하지 마세요. KM그룹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인맥과 제 돈으로 유지되던 회사였죠. 지금 파산한 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옥을 매입한 건 정상적인 상업활동이지 당신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그의 손이 창문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시멘트 틈새로 스며들었죠. 하지만 난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사는 원룸은 좁고 낡았고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미나는 구치소에 있어. 난 그 사람들 병원비조차 낼 수가 없어. 서연아,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줘. 딱 한 번만. 저는 클러치에서 은행카드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던졌습니다. 이 안에 5천만 원 들어있어요. 이게 내가 당신을 돕는 마지막이에요. 예정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람을 막다른 길로 모는 매정한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주는 겁니다. 이 돈으로 어머님 병원비 내고 동생 벌금 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니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워 손에 꽉 쥐었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때 자산관리팀 직원이 다가와 그를 불렀습니다. 김민준 씨, 이쪽으로 와서 자산인계 확인서에 서명하세요. 공장 설비는 이미 매입자가 다 가져갔습니다. 문제 없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전 남편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은행카드를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움츠러든 어깨, 힘없는 발걸음, 예전에 배를 내밀고 직원들을 호령하던 김 대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엔 그렇게 잘 나가더니 꼴이 저게 뭐야, 자업자득이지. 그러게 누가 욕심부려서 아내 집까지 뺏으라고 했나. 망해도 싸다. 저는 차를 몰아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에 박 변호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죠.
KM그룹의 채무 정리도 거의 끝나간다고 했습니다. 협력업체에 미지급된 800억 원의 대금은 해밀 부동산에서 대납했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도 일주일 내로 지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전 남편 개인 명의의 30억 원 빚만 그가 스스로 갚아야 한다고요. 저는 알겠습니다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두었습니다. 저택에 돌아오니 공방의 선반 설치가 끝나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선반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죠. 디자이너가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의 조명 조감도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이 조명 시야는 어떠세요? 따뜻한 색감 위주라 수공예품 라이브 방송에 잘 어울릴 겁니다. 시청자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조감도를 받아들고 그 위에 그려진 부드러운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죠. KM그룹의 파산은 끝이 아니라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계산으로 얻은 것들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직 자신의 두 손으로 창조한 가치만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법이죠. 공방의 전기회로 설계도를 수정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1병원 응급실이라고 뜨는 발신자 정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틀림없이 전 시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죠. 며칠 전 그녀가 경찰서에서 쓰러진 뒤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전 남편이 병원비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서연 씨 되십니까? 전 시어머님 되시는 박순자님께서 방금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휴대폰에 이서연 씨 연락처밖에 없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호자 서명이 필요하니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클러치에서 차키를 챙겼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병원 좀 다녀올게요. 돌아와서 다시 얘기해요. 라고 말하고는 서둘러 차고로 향했죠. 가는 길에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넘게 신호가 가고 나서야 그가 전화를 받았죠. 목소리는 잠이 덜 깬 듯했고 술 냄새가 나는 듯했습니다. 누구세요? 아침부터 귀찮게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제1병원 응급실에 계시니 당장 오세요. 저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죠. 만약 그가 제가 준 5천만 원으로 술을 사 마시지 않고 어머니 병원비를 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전 시어머니의 친척 몇 명이 모여 있었죠. 50대 남동생과 40대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상을 찌푸린 채 왜 또 일이 터진 거야? 병원비는 어떡하지? 라고 중얼거릴 뿐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서연이 왔네. 전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저를 보고는 거짓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누나 상태가 이런데 우리도 돈이 없어서 말이야. 자네 아버지가 재벌 회장님이시니 병원비 좀. 제가 왜 내야 하죠? 저는 그의 말을 끊고 클러치에서 예전에 전 남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던 기록을 꺼내 보였습니다. 3일 전에 제가 김민준 씨에게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병원비 내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돈도 없고 사람도 쓰러졌으니 저 말고 그 사람을 찾으셔야죠. 친척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여동생이 다급하게 말했죠. 민준이 걔, 자네도 알잖나. 손에 돈을 쥐고 있지를 못하는 애야. 벌써 다 써버렸겠지. 서연아, 그래도 14년이나 함께 살았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안 그러면 우리 언니 정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응급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예전에 당신들 누나와 함께 제 저택을 뺏으려 했을 때는 정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당신들 조카딸이 제 방문을 따고 서류를 훔칠 때는요? 이제 돈이 필요하니 그제야 정이 생각나세요? 너무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 남편이 비틀거리며 복도 끝에서 달려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술에 절은 옷. 한눈에 봐도 원룸에서 막 달려온 모습이었죠. 그는 응급실의 불빛을 보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네가 여길 왜 와? 전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달려가 전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네, 엄마가 입원한 지가 언젠데 넌 술 마시는 것 말고 하는 게 뭐야? 5천만 원이나 되는 병원비를 다 날려버려? 네가 인간이야? 전 남편은 뺨을 감싸 쥔 채 아무 대꾸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회사는 망하고 취직은 안 되고 월세도 못 낼 지경인데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고요. 울면 다 해결되나? 저는 다가가 응급실 문 앞에 놓인 수술 동의서를 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어서 서명해요. 의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병원비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고 간호사는 서류를 받아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돈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은 친척들은 하나둘씩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남동생은 집에 애가 있어서 밥하러 가봐야겠다며 사라졌고 여동생은 남편이 기다린다며 떠났죠. 몇 분 지나지 않아 복도에는 저와 전 남편만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응급실에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몸에 마비가 왔고 발음도 어눌해졌습니다. 앞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할 텐데 비용은 대략 1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1억이라는 말에 전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억, 내가 1억이 어디 있어?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1억만 더 빌려줘. 엄마까지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이미 5천만 원을 줬어요. 단 1원도 더 줄 수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면 일을 구하세요. 아르바이트라도 하세요. 여기서 나한테 애원할 시간에요. 당신도 이제 35살이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저는 그 말을 남기고 휴대폰을 꺼내 아는 재활의학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병실을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비용은 전 남편이 직접 내도록 하라고 말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여전히 무릎 꿇고 있는 전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탐욕과 나태, 무책임, 그 모든 것이 결국 오늘의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병원을 나오니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저는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걸어 곧 저택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몰아 돌아오는 길 창밖에 분주한 도시를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 가족에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 때문에 제 자신을 희생할 필요도 없죠. 앞으로의 날들은 오직 여성 창업 지원센터를 성공시키는 데에만 집중할 겁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던 자매들이 자신의 삶을 되찾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저택에 돌아오니 공방의 선반 설치가 끝나 있었습니다. 디자이너는 조명 조감도를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조감도를 받아들고 그 위에 그려진 부드러운 조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죠. 끔찍했던 과거는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저의 미래는 이 조명처럼 따뜻하고 밝게 빛날 겁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믿음직한 경호원 2명과 함께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택에 남기고 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짐을 치우는 동안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후련했죠. 14년간 제 저택을 차지하고 있던 쓰레기들을 드디어 치워버릴 시간이었으니까요. 전 시어머니는 2층 남향방을 썼습니다. 그 방에는 제가 결혼 선물로 받았던 자개장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제 옷은 한 벌도 없이 온통 그녀의 실크 한복과 금부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장을 옮기다가 안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열어보니 그녀가 몰래 숨겨둔 현금 3천만 원과 아버지 회사 주식 양도증서 몇 장이 들어있었죠. 아마 제가 모를 때 몰래 현금화하려던 속셈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집사에게 넘겨 유류품으로 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 시누이의 방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제가 버린 명품 구두들이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제가 사줬던 고가 화장품의 빈 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가장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그녀의 베개 밑에서 발견된 저택의 평면도였습니다. 거기에는 안방과 정원이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앞으로 이건 다 내 거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그 평면도를 경호원들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꿈 깨시지. 하루 종일 정리한 짐은 3톤 트럭 3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경호원들에게 쓸만한 옷이나 생필품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낡은 신발이나 이불 같은 것들은 모두 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럭이 저택 대문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마저 상쾌하게 느껴졌죠. 이 저택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테리어 팀을 불렀습니다. 전 시어머니의 방은 창고로, 전 시누이의 방은 작은 회의실로 바꾸기로 했죠. 서편의 작은 건물 3동은 각각 수공예 공방,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 그리고 사무실로 개조했습니다. 디자이너의 제안으로 공방 밖에는 작은 정원을 만들어 해바라기와 장미를 심기로 했죠. 공사가 시작되던 날, 저는 새로 산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현장에 섰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저를 감쌌죠. 클러치 안에는 창업지원센터의 계획도와 아버지가 어릴 적 그려주신 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딸아, 네가 원하는 것은 네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익숙한 경적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검은색 벤틀리가 들어섰습니다. 딸아, 네 창업지원센터는 잘 돼가나 보구나. 선물도 좀 가져왔다. 아버지는 차에서 내리며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공사 현장을 안내했죠. 아버지, 여긴 공방이에요. 자매들이 여기서 수공예품을 만들 거예요. 저쪽은 라이브 스튜디오고요. 전문가를 초빙해서 판매 교육도 할 생각이에요. 아버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 제게 건네셨죠. 딸아, 이건 아빠가 주는 사업 시작 자금이다. 해밀그룹 계좌에서 네 창업재단으로 1조 원을 이체해뒀다. 이걸로 규모도 확장하고 강사도 초빙하고 자매들 지원금으로도 쓰렴. 부족하면 언제든 더 말하고. 1조 원이라니. 저는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제 돈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지원은 상상을 초월했죠. 아버지, 이건 너무 많지 않다. 아빠는 네가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걸 보는 게 소원이야. 네가 하는 일은 더 많은 여성들을 돕는
좋은 일이잖니. 아빠는 네가 이 센터를 전국 최고의 여성 창업 플랫폼으로 키울 거라고 믿는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자매들이 창업뿐만 아니라 법과 재테크도 배워서 다시는 저처럼 당하지 않도록 만들 거예요. 아버지는 그 후에도 디자이너와 함께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공방에 콘센트를 더 설치하고 스튜디오의 방음을 강화하라는 조언까지 해주셨죠. 떠나시기 전에는 집사에게 제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무실로 가져다 주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차가 떠난 뒤 저는 공방 작업대 앞에 서서 매끄러운 원목을 쓸어 보았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죠. 과거에 끔찍했던 기억들은 공사 소음과 함께 산산조각 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등기 권리증과 자금, 그리고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줄 자매들도 있죠.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 꾸며진 회의실에 앉아 창업지원센터에 참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수공예, 제과제빵, 의류 디자인 등 10개의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에 필요한 장소, 설비, 교육 지원 내용을 꼼꼼히 적었죠. 신청서를 클러치에 넣고 창밖을 보니 달빛이 정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 이곳이 희망을 품은 자매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찰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모집 공고를 낸 지 3일 만에 5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저는 그중 30명을 선발했죠. 그중에는 예전에 저처럼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다 제 도움으로 집을 지켜냈던 이지은 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뜬 스웨터를 들고 와 말했죠. 대표님, 이제 제 손으로 돈 벌어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녀를 합격시키고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저는 5명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매주 2번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제과제빵에 지원했던 한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긴장해서 반죽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가게에서 파는 것보다 더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죠. 저는 매주 라이브 커머스 방송 날을 정해 자매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첫 방송에서 이지은 씨의 스웨터는 10벌이나 팔렸고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고마워했죠. 한 달 뒤 5개의 프로젝트가 첫 달부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지은 씨는 8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죠. 저는 그날 저녁 모든 자매들을 저택으로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다들 자신의 성공담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죠. 며칠 뒤 이지은 씨와 다른 자매들이 제게 감사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여성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붉은 바탕에 금색으로 수놓인 글씨가 유난히 빛났습니다. 대표님 덕분에 이제 시댁 눈치 안 보고 제가 벌어서 제가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사요. 다른 자매들도 입을 모아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저는 그 감사패를 사무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그는 제 상상 이상으로 잘해내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무실 창밖을 보니 이지은 씨가 공방에서 다음 주 방송을 위해 늦게까지 스웨터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비추는 따뜻한 조명, 저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제 힘으로 더 많은 자매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것. 센터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공익 강연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을 공유하고 자매들에게 더 넓은 인맥을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강연회장에는 자매들의 작품 사진과 맛있는 간식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클러치 안에는 과거에 저를 지켜주었던 등기 권리증, 지출장부, 그리고 이혼 증명서가 들어있었죠. 강연회가 시작되고
저는 제 지난 14년간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3가지 조언을 덧붙였죠. 첫째, 중요한 재산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할 것. 둘째, 정을 내세워 이용하려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할 것. 셋째,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기를 것. 한 자매가 전 시댁의 근황을 묻자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전 남편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겨우 병원비를 대고 있으며 시누이는 불법 다단계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라고요. 그들의 비참한 결말은 모두 스스로의 탐욕이 부른 결과였습니다. 강연회를 마치며 저는 자매들이 선물해준 감사패를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 역시 14년간의 억울함 속에서 벗어나 이렇게 많은 자매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두 손으로 그리고 곁에 있는 자매들과 함께 얼마든지 멋진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연회가 끝나고 많은 자매들이 저를 안아주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방에 앉아 자매들이 선물해준 작은 장식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저를 성장시키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저택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매들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저택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의 두 손으로 일궈낸 당당함과 행복이라는 저택을요.